한때는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 하던 그 유명한 장비들이 지금은 반값, 아니 그 이하로 쏟아져 나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텐트는 리셀가가 정가를 넘겼습니다. 예약은 전쟁이었고 주말 고속도로는 SUV와 캠핑카로 마비됐습니다. 사람들은 캠핑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뉴스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캠핑 시장 규모 10조 원 돌파. 화려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장비를 만들던 기업들은 적자를 내고 동네 캠핑용품점은 문을 닫고 중고 시장에는 거의 새 것이라는 물건이 넘쳐납니다. 숫자는 커졌는데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된 걸까요? 캠핑 제국은 왜 무너졌고 사람들은 왜 텐트를 창고에 넣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몰락의 진짜 원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는 202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캠핑에 열광했는지 그 출발점부터요. 3년 전 코로나19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했고 여행은 가고 싶고 답답함은 쌓여가던 시기였죠. 그때 캠핑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너도 나도 텐트를 샀습니다. SUV 판매가 치솟고 캠핑카가 갑자기 부의 상징처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주말마다 고속도로는 막혔고 캠핑장 예약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렵다는 말이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붐을 더 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감성 캠핑 사진이 도배돼 있었습니다. 노을, 조명, 우드 테이블, 감성 랜턴, 예쁘게 세팅된 텐트 안. 사람들이 캠핑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장비가 좋을수록 더 멋져 보였고 더 비싼 장비를 갖춘 사람이 더 찐처럼 보였습니다. 캠핑은 어느 순간부터 쉬는 방식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과시가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트렌드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트렌드의 열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싼 장비가 붙어있는 트렌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캠핑 시장은 그 열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브랜드는 생산을 늘렸고 매장은 재고를 쌓았고 캠핑장은 더 비싸게 받아도 손님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지금 아니면 예약 못 한다.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내 취미가 맞나? 이게 정말 내 삶에 필요한가? 그 질문이 커지는 순간 거품은 언제든 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겉보기 숫자는 화려한데 속은 급격히 식어가는 상황. 이런 때 가장 먼저 터지는 건 늘 재고입니다. 사람들이 새 제품을 덜 사기 시작하면 매장에는 물건이 남습니다. 물건이 남으면 할인합니다. 할인을 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삽니다. 그러면 또 재고가 쌓입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결과가 지금 중고 시장에서 보이는 겁니다. 반값, 미개봉, 1회 사용, 급처. 이 단어들이 한 화면에 깔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신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캠핑은 한 번 장비를 사면 끝나는 산업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면 시정은 단번에 식습니다. 돈은 한 번 크게 들어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리고 그 구조의 약점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겁니다. 캠핑은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텐트 하나 사서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가볼까? 가볍게, 소소하게, 힐링하러. 그런데 막상 장바구니를 채워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텐트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텐트에는 바닥에 까는 매트가 필요하고 매트에는 침낭이 필요하고 침낭에는 의자가 필요하고 의자 옆엔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조리도구가 있어야 밥을 해먹고 랜턴이 있어야 밤을 버티고 타프가 있어야 비와 햇볕을 막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필수라는 이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견적을 뽑아보면 억소리가 납니다. 제대로 된 거실형 텐트 하나에 200만 원, 의자와 테이블에 또 수십만 원, 침낭과 매트, 버너와 코펠, 랜턴과 파워뱅크까지 구색을 갖추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은 정말 우습게 깨집니다. 취미가 아니라 소형차 한 대 값이 들어가는 생활이 된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배신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썼으니 만족이 커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캠핑은 돈을 많이 써도 편해지는 대신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늘수록 짐이 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어야 하는데 캠핑 가려면 그때부터 짐을 싣고 정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얼추 챙겼다 싶어도 늘 빠진 게 있습니다. 가스, 배터리, 성냥, 장갑, 끈, 망치. 하나만 빠져도 캠핑은 바로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도착하면 이제 설치 전쟁이 시작됩니다. 텐트 치고, 타프 치고, 바람 방향 맞추고, 팩 받고, 로프 당기고. 땀은 나고 해는 지고 어느새 밤 10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낭만이 있을 것 같죠? 현실은 결로입니다. 텐트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고 이불도 눅눅합니다. 그런데 말릴 시간은 없습니다. 캠핑장 퇴실 시간이 11시인 곳이 많거든요. 그 시간에 쫓기듯 철수합니다. 젖은 텐트를 대충 접고 짐을 우겨 넣고 차에 싣고 집에 돌아오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노동입니다. 젖은 텐트 다시 펴서 말리고 장비 닦고 흙 털고 정리하고 주말이 휴식이 아니라 업무가 되는 순간이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내가 내 돈 500만 원을 쓰고 왜 밖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처음엔 낭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비용과 노동의 합계가 만족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부터 마음이 흔들립니다. 장비는 이미 샀고 창고에 쌓여가고 캠핑은 점점 덜 가게 됩니다. 덜 가면 덜 갈수록 장비는 더 아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이 뭘까요? 중고거래 앱을 켭니다. 그리고 거의 새 것이라는 문장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입장벽의 배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두 번째 폭탄이 있었죠. 바로 캠핑장들의 배짱 장사, 신뢰 붕괴입니다. 진입장벽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사람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가끔은 고생도 추억이 되니까요. 문제는 그 고생을 했는데도 계산서를 보면 분노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캠핑은 원래 가성비 취미처럼 보였습니다. 호텔보다 싸고 자연에서 쉬고 가족끼리 추억 만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캠핑장은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도 아니고 그냥 비싸기만 한 선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에 1박에 3만 원, 4만 원 하던 곳이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글램핑은 더합니다. 성수기에는 30만 원, 50만 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만으로 사람들은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비싸면 그만큼 좋겠지 이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여기서 신뢰가 무너집니다. 옵션이 붙으면서 가격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1박 예약 안 받습니다. 무조건 2박 이상만 예약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주말에 어떻게 2박을 합니까? 결국 토요일 하루만 자고 싶은데도 2박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은 또 어떻고요? 기본 2인 요금만 포함입니다. 아이는 1인당 2만 원 추가입니다. 인원 추가 요금이 붙고 차량도 1대당 10,000원을 받습니다. 전기 사용료를 따로 받는 곳도 있고 장작은 기본으로 포함이 아니라 별도 구매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 1박에 15만 원, 20만 원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고 얻는 게 뭘까요? 여기서 소비자의 계산기가 작동합니다. 이 돈이면 에어컨 빵빵한 호텔을 가겠다. 조식 주는 리조트를 가겠다. 침대에서 자고 샤워수와 빵빵하게 맞고 체크아웃도 여유롭게 하겠다. 이 비교가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순간 캠핑은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캠핑은 편의시설이 부족해도 낭만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가격이 호텔급이 되면 낭만이 아니게 되거든요. 게다가 많은 캠핑장의 시설은 기대를 못 따라옵니다. 샤워기 물이 졸졸 나오고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나고 사이트 간격은 너무 좁아서 옆 텐트 말소리가 다 들립니다. 조용히 쉬려고 갔는데 옆자리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소리가 들리면 그날의 기억은 낭만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비싼 돈을 내고 불편함까지 산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방문은 사라집니다. 캠핑은 반복 방문이 줄어드는 순간 시장이 급격히 식습니다. 장비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취미라서 신규 유입이 줄면 바로 타격이 오는데 기존 유저까지 돌아서면 충격은 더 커집니다. 소비자는 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낼만 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 내일만함이 무너진 순간 캠핑장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캠핑을 떠나게 만든 세 번째 결정타가 있었죠. 바로 대체재의 습격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를 다시 갖게 됐습니다. 캠핑 붐이 터졌던 2020년과 2021년을 떠올려보면 사실 사람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은 막혔고 사람 많은 실내는 꺼려졌고 놀 곳은 제한돼 있었죠. 그때 캠핑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할 수 있어서 선택된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세상이 다시 열렸습니다. 인천공항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고 비행기표를 검색하는 손가락이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아주 냉정한 비교를 시작합니다. 텐트 치고 짐 옮기고 결로 닦고 철수하느니 그 돈으로 일본 가서 온천하고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자. 이 비교는 단순히 여행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캠핑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자연에서 쉬는 경험이 다른 경험들과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외여행은 더 편하고 더 확실한 만족을 줍니다. 캠핑은 더 불확실하고 더 노동이 필요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진 순간 사람들은 당연히 더 쉬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캠핑에서 먼저 빠져나간 건 누구였을까요? 진짜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코어 유저가 아니었습니다. 붐이었던 시기에 트렌드로 들어온 라이트 유저들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사진 찍고 분위기 내고 친구들이랑 추억 만들던 사람들. 그들은 캠핑이 사라져도 크게 아쉽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만이거든요. 문제는 캠핑 산업이 바로 그 라이트 유저를 기반으로 커졌다는 점입니다. 인구 7천만, 시장 10조. 이런 숫자 뒤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비는 샀지만 자주 가지는 않는 사람들. 텐트는 창고에 있고 계정에는 감성사진 한두 장만 남아있는 사람들. 이른바 유령 캠퍼가 늘어난 겁니다. 겉으로는 캠핑 인구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캠핑을 계속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구조. 이게 시장을 가장 무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캠핑은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야 소모품이 팔리고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캠핑장도 돌아가고 동네 용품점도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유저가 빠지면서 시장의 중심이 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고 시장이 더 커집니다. 떠나는 사람은 장비를 처분합니다. 처분 물량이 늘어나면 중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중고 가격이 떨어지면 새 제품을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규 구매가 더 줄어들고 기업과 매장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건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하락의 도미노입니다. 결국 대체재가 열리는 순간 캠핑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내려왔고 선택지가 많아진 사람들은 더 쉬운 만족을 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탈을 가속시킨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캠핑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래도 필요하면 싸게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게를 가능하게 만든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번째 원인, 알리와 테무 같은 직구 플랫폼의 공습입니다. 캠핑이 식어가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 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캠핑 장비를 사려면 선택지가 단순했습니다. 국내 브랜드 혹은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이나 전문몰에서 사고 장비가 비싸면 그만큼 품질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직구 앱을 켜면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매장에서 20만 원 하던 텐트가 직구에서는 5만 원, 6만 원, 랜턴이 7만 원이면 비싼 축에 속하고 의자와 테이블도 반값 이하로 쏟아집니다. 물론 품질 차이는 있습니다. 내구성, 마감, AS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는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끔 쓰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리고 이 순간부터 소비자는 더 이상 국내 매장에서 프리미엄 정가를 낼 이유를 잃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쇼루밍입니다. 매장에 가서 제품은 직접 만져보고 펼쳐보고 크기 확인하고 설명은 듣습니다. 그런데 결제는 어디서 하느냐? 집에 돌아와서 직구 앱에서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장으로 전락하고 판매는 온라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한두 명의 행동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네 캠핑 용품점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재고는 쌓이고 인건비는 오르고 그런데 매출은 줄어듭니다. 결국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사라지면 브랜드가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브랜드는 더 할인에 의존하게 되고 할인은 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악순환이 또 한 겹 더 생기는 겁니다. 직구의 공습은 단순히 가격 경쟁만이 아닙니다. 시장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좋은 걸 한 번 사서 오래 쓰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사서 필요할 때만 쓰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징성이 약해지고 중간 가격대 브랜드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시장이 양극화되기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싸게 하거나 아주 비싸게 가거나 가운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직구만으로 캠핑 시장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필요 자체가 바뀌어버린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5번째 원인, 기술의 변화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V2L 기능이 캠핑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예전 캠핑을 떠올려 보면 전기가 늘 문제였습니다. 밤이 되면 랜턴이 필요했고 휴대폰 충전도 해야 했고 여름이면 선풍기라도 돌리고 싶었죠. 그래서 캠핑족들은 파워뱅크를 샀습니다. 큰 걸로요. 무겁고 비싸고 충전해 두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 배터리. 그리고 요리를 하려면 가스가 필요했습니다. 버너를 챙기고 부탄가스를 챙기고 불이 꺼지지 않게 조심하고 바람막이를 세워야 했습니다. 캠핑 장비 시장에서 전력과 연료 관련 제품들은 늘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그 전제가 깨져버립니다. V2L이라는 기능, 쉽게 말해 차에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기능이죠. 코드만 꽂으면 전기가 나옵니다. 그 순간 캠핑의 불편함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전기 사용을 아끼느라 조심했는데 이제는 에어프라이어를 돌립니다. 전기 포트를 끓이고 전기 그릴로 고기를 굽고 전기장판까지 씁니다. 여름엔 이동식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당당하게 켭니다. 겨울엔 난방 제품을 더 쉽게 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마른 장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내려갑니다. 큰 파워뱅크가 필요 없어지고 랜턴도 줄어들고 가스 장비의 비중도 떨어집니다. 전통적인 장비 업체들이 잘 팔던 제품군이 하나씩 무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기술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시장을 죽입니다. 특히 기존 방식에 기반한 제품을 팔던 기업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술의 변화는 소비자의 기준도 바꿉니다. 예전 캠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자연을 즐긴다는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캠핑이 늘어나면서 캠핑은 점점 야외에서 하는 편의생활로 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깔끔하고 더 간편하고 더 빠른 세팅을 원합니다. 설치가 복잡한 장비는 외면받고 무겁고 큰 장비는 줄어듭니다. 장비를 사는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술이 바뀌면 시장은 한 번 더 갈라집니다. 전기차를 가진 사람은 편의 캠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소 장비 캠핑이나 아예 다른 레저로 이동합니다. 즉, 캠핑이 하나의 문화로 뭉쳐있던 시절이 끝나고 여러 갈래로 분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캠핑 붐이 한창일 때는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땅만 있으면 돈 된다. 캠핑장은 무조건 흑자다. 글램핑은 예약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새로운 사업을 찾던 사람들에게 캠핑장은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손님은 넘쳐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주말만 되면 만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은 장비를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설 산업입니다. 즉, 시작부터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캠핑장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땅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진입로를 만들고 배수로를 깔고 전기와 수도를 끌어오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짓고 각 사이트마다 데크를 놓고 조경을 하고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리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적게는 수억, 제대로 하면 10억, 30억이 우습게 넘어갑니다. 글램핑은 더합니다. 텐트동 자체가 건축 수준이고 내부 가구와 냉난방, 위생시설까지 갖추려면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순간부터 고정비가 매달 나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시설 유지보수, 인건비, 청소비용, 쓰레기 처리 비용, 보험, 세금. 성수기에는 손님이 많아도 비수기에는 텅 비어도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뭘까요? 바로 주말 1박 수요입니다. 주말에 한 번 다녀오는 그 가장 큰 수요층이 줄어들면 캠핑장은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가격을 낮추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예약은 조금 늘 수 있지만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청소와 더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해져서 돈이 더 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면요. 단가를 올려서 버티려는 순간 소비자는 더 빠르게 떠납니다. 호텔과 비교가 시작되고 대체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불만이 커지죠. 결국 캠핑장 창업자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리면 적자, 올리면 이탈. 이게 지금 캠핑장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출구가 막힌다는 겁니다. 장비는 팔면 끝입니다. 재고를 정리하면 손절이 되죠. 그런데 캠핑장은 다릅니다. 캠핑장은 시설입니다. 땅과 건물입니다. 쉽게 접을 수 없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이 정도 시설이면 프리미엄 가격에 팔린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식으면 어떨까요? 매수자는 줄어들고 가격은 빠집니다. 수도권 근교에서 30억 가까이 들어간 캠핑장이 10억에도 안 팔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님은 줄고 이자는 나가고 유지비는 오르고 매각은 안 되는 상황. 이게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캠핑 산업의 몰락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장비를 샀다 팔 수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 붐의 끝자락에 들어와 시설에 투자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캠핑 붐이 한번 크게 터졌다가 빠르게 식는 과정은 일본이 먼저 겪었던 길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캠핑을 다룬 컨텐츠와 감성 캠핑 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캠핑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장비를 사고 캠핑장을 찾고 캠핑이 일상 속 힐링의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붐이 한창일 때는 캠핑장이 늘 부족해 보이니까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 생깁니다. 땅을 사고 시설을 만들고 글램핑을 늘리고 예약이 계속될 거라 믿으면서 공급이 확 늘어납니다. 하지만 트렌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은 같은 길을 더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훨씬 활성화돼 있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장비가 곧바로 시장에 쏟아집니다. 또 직구 플랫폼이 강해서 가격 기준이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여기에 전기차 같은 기술 변화까지 겹치면서 기존 장비 시장의 수요가 더 빨리 이동합니다. 즉, 일본이 몇 단계를 거치며 식었다면 한국은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현상은 단순히 캠핑이 재미없어져서가 아니라 한때 붐을 밀어올렸던 조건들이 동시에 반대로 작동하면서 생긴 압축된 붕괴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지금의 캠핑 산업은 유행이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재편되는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캠핑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그리고 누가 살아남고 누가 정리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